안녕하세요. 감동의 바다입니다. 오늘은 뇌종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요양 온 알렉스가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에 대해 제대로 감탄하고 빠져들었다는 특별한 일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감동의 바다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한류 대세로 많은 여행객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놀라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 캐나다의 한 IT 기업에서 일하고 있던 알렉스라고 하는 청년은 안타깝게도 뇌종양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렉스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한국의 뛰어난 의료기술에 대해 전해 듣고 한국에 가서 치료하고 싶다고 가족들과 담당 의사에게 말하였습니다. 알렉스의 주치의사 선생님은 상황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지금 자네는 판단력이 너무 흐려진 것 같아. 원래 뇌라는 게 한번 망가지면 세계 최고의 의사가 오더라도 절대 고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캐나다도 아니고 한국에 가겠다니 걱정해주면서 한국에 갈 것을 만류하였습니다. 세계 최고라 자부하는 굴지의 캐나다 기업에서 근무하던 직장 동료들까지도 뇌를 치료받기 위해 한국에 가겠다는 알렉스의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소신있게 한국으로 향했던 알렉스는 한국 덕분에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IT 기업에서 근무하는 40대 프로그래머입니다. 저는 프로그래머로서 지난 15년 동안 일해왔어요. 세계적으로 알려진 IT 기업에서도 근무하며 경력을 쌓았고, 나름대로 업계에서 인정받으며 경제적으로도 꽤 안정을 찾았죠. 저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개발자 중에는 수천억 가치의 기업을 창업해 부자가 된 친구들도 있지만, 저는 일개 개발자의 삶에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어요. 비슷한 나이대에 비해 다른 사람들보다는 확연히 높은 연봉을 받았고 최신식 전기 자동차와 교외의 단독주택까지 얻을 수 있었죠. 결혼은 안 했지만 항상 여자친구가 있었기에 외롭지는 않았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IT 기업 특유의 경쟁적인 문화였죠. 캐나다의 IT 기업들 그 중에서도 미국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경쟁과 혁신을 통한 성장을 추구하기에 멈춰있는 때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더욱이 디지털 기술은 그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언제나 실패를 진단하고 보다 빠른 발전 속도와 유연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죠. 저도 이러한 도전적인 문화가 익숙한 편이기는 하지만 간혹 지나친 업무와 피로감에 지칠 때가 많았어요. 특히 개발이라는 업무는 신체적인 작업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담도 크기 때문에 종종 두통에 시달리고는 했죠. 하지만 근무 시간이 유연하고 성과급도 높은 데다 수평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업무가 마음에 들기도 했어요. 아직은 20년 넘게 일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몸에서 이상 신호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두통 정도였으나 점차 관자놀이를 찌르는 심각한 통증으로 발전했어요. 타이레놀 등의 진통제를 복용해도 그 순간만 괜찮아질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않더라고요. 여기에 종종 현기증이 생기더니 귀가 잘 안 들리거나 눈앞이 캄캄해지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몸이 피로한가 싶어서 며칠간 휴식도 취해봤지만 크게 개선이 되지는 않았고 막 프로젝트가 시작된 참이라 오랫동안 손을 놓을 수도 없었죠. 다시 업무를 재개해봤으나 사소한 것이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어지면서 정서적인 불안증까지 생겼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모든 일이 잘못될 것 같은 무력감이 찾아왔죠. 어느 날 아침엔 속이 메스꺼워져 구토를 하다가 발작으로 쓰러지기까지 했어요. 그제야 정말 몸에 큰일이 생긴 것을 직감했죠. 병원에 찾아가 검사를 받은 뒤 뇌종양 판정을 받았어요. MRI로 촬영한 필름을 보니 두뇌 사이에 아주 조그만 용종 같은 게 있더라고요. 어째서 이런 것이 생겼는지 의사에게 묻자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암과 같이 이상 증식하는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분열한 결과라더군요.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몸의 면역력이 줄어들어서일 수도 있고 유전적인 원인 혹은 방사선이나 유해 물질 등에 노출되는 등의 현상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워낙에 원인이 복합적인 병이다 보니 추적이 어렵다고 했어요. 병원에서는 곧장 입원하는 걸 추천했어요. 뇌종양을 방치하면 증상이 점차 악화할 수 있는 데다 신경학적 손상을 비롯해서 특정 부위나 기능이 영구적 손상을 입을 수 있다더군요. 특히 뇌는 우리 몸의 신경물질이 밀집된 곳이라 신체 어느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심각하면 완전히 시력이나 청력 그리고 운동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에 저는 곧바로 회사에 연락해 휴직을 신청했죠. 아무리 경력이 중요하다 해도 건강을 잃을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저는 이미 뇌종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 약물이나 보존 치료보다는 수술을 통해 종양을 제거하는 게 적합했죠. 우선은 방사선 치료와 약물을 이용한 화학 치료를 한 뒤 종양의 크기를 줄인 후 절개 수술을 통해 뇌 안의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어요. 생명이 위험할 만큼 쉽지 않은 수술이었고 수술이 성공한 후에도 1년 넘게 재활 치료받아야 했어요. 다시 걷는 법부터 손과 발을 움직이는 방법과 대화하는 방법까지 다시 익혀야 했죠. 그래도 빠른 조치를 받은 덕분에 2, 3년 뒤엔 업무 일선에 복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신체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죠. 뇌종양 치료는 뇌에서 발생한 암 조직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정상세포를 손상할 가능성도 다분하기에 수술 후 어느 정도 신경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저 역시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죠. 우선은 기억력과 집중력이 저하되는 인지장애 문제가 발생했는데 세세한 코드를 다루고 버그와 오류를 고쳐야 하는 개발 업무에 상당한 불편이 됐어요. 의사 말로는 방사선 치료받는 도중 뇌세포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근력이나 운동장애도 발생했는데 손과 발이 떨리는 증상이나 몸의 균형을 잘 잡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떨 땐 가만히 누워있거나 앉아있기도 어려울 만큼 현기증이 나서 혼자서 거동이 불편할 때도 있었죠.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증상이 심각해졌어요. 언제 발생할지 모를 낙상이나 추락사고가 걱정됐죠. 게다가 호르몬의 이상으로 피곤해지는 때가 많았고 우울감이나 불안증 같은 정서적 변화에 시달리는 때가 늘어났어요. 거의 언제나 심리적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안고 살아 성격 자체도 짜증스럽게 변했죠. 저를 알던 주변 사람들은 저라는 사람이 망가지는 걸 안타까워했어요. 하지만 제가 다니던 병원에서는 더는 도와줄 것이 없다며 천천히 몸을 회복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죠.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이 됐어요. 인터넷을 검색하며 뇌종양 수술 후유증을 회복할 방법을 찾아봤죠. 의사의 말대로 대부분은 자연 회복을 바랄 수밖에 없고 뇌 기능을 회복하는 건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했지만 동양권 선진국 중에서는 뇌 손상을 회복하는 보존적 치료를 제공하는 곳도 적지 않더라고요. 그 중에서 많은 분이 선호하는 곳은 한국이었어요. 내가 충분한 휴식과 회복을 거칠 수 있게 치료와 생활 관리를 해주는 한국에 그것도 서울에 유명한 한방병원이 있더라고요.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삼성과 K-팝 가수의 나라 정도의 이미지만 갖고 있었어요. 실제 한국에 머물며 치료를 받는다는 건 상당한 도전이었죠. 하지만 이대로 건강이 악화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먼저 한국에 다녀온 환자분들의 후기도 살펴봤는데 하나같이 만족했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오랫동안 머물기에 치안과 인프라도 좋고 캐나다의 병원보다 치료 비용도 적게 든다고 하더군요. 2, 3년 동안 일을 못했던 저에겐 의료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매우 크게 다가왔어요. 제가 방문한 병원은 파킨슨병과 손의 위축증 등의 뇌질환을 전문으로 다루는 병원이었어요. 파킨슨병은 뇌의 기능이 저하되어 발생하는 신체 질환인데 그 원인이나 양상은 다르지만 기능을 회복하는 과정에 치료 방법은 서로 일맥상통한다고 하더군요. 먼저 내가 찾은 한국의 의사 선생님은 저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차근차근 진단해 주셨어요. 운동은 하고 있는지, 밤에 잠은 잘 자고 있는지, 성관계에 문제는 없는지 하나하나 짚어주셨죠.
저는 약간 놀랐는데 CT나 방사선, MRI 등의 기기를 통해서만 환자의 신체를 확인하던 캐나다의 병원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선생님은 숙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수면이라는 것은 우리 두뇌의 조직을 회복시키는 과정으로 저처럼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에겐 잠을 자는 것이 뇌 기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라더군요. 그러면서 수면제를 처방받지는 말라고 하셨는데 대부분의 수면제는 깊은 잠을 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이 뇌 조직에 자극을 준다고 하더군요. 그렇다 보니 무기력한 몸 상태에서 나아지기 힘들다며 병원의 도움을 받아 심신을 안정시키고 몸을 이완시켜 숙면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어요. 그저 잠을 잘 자게 해준다는 말에 저는 약간 의아해졌죠. 여기에 운동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제가 신경 이상에 시달리다 보니 이전에 비해 운동하는데 부담을 갖게 됐는데 이러한 신경증을 침과 지압 등으로 풀어주며 복부와 허리 등 신체를 떠받치는 근육을 강화하는 방식의 운동을 가르쳐 주셨죠. 헬스장에서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것은 아니었고 각종 기구를 이용한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근력 운동 방식의 치료 프로그램이었어요.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계속하다 보니 특정 근육에 자극이 오며 몸이 뜨거워지고 땀이 흘러나왔죠. 몸을 많이 움직이지도 않고 운동 효과를 보는 게 신기했어요. 간호사분들이 운동 성과와 횟수를 기록하고 증상의 변화를 확인하는 등 관리면에서도 철저했죠. 심리적 두려움과 부담감에 대한 상담도 진행해 주셨어요. 선생님 말씀이 수면제와 마찬가지로 항우울제와 안정제도 뇌의 조직을 해친다더군요. 약에 의존할 경우 안정 효과가 빠르게 찾아오지만 나중에는 내성이 생겨 더욱 많은 약을 먹어야 하고 신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져 의존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명상과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하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신다고 했어요. 의무적으로 하는 상담이 아닌 저의 깊은 내면에 담긴 스트레스를 얼마든지 털어놓을 수 있게 배려해 주셨죠. 저는 상담을 하며 몇 번이나 감동을 받았어요. 환자를 그저 치료 대상으로만 보는 캐나다와 달리 환자인 저를 인간적으로 공감해 주시는 점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나자 서서히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어요. 잠을 잘 자다 보니 매일 아침이 개운했고 온종일 몸에 활력이 돌아 사고방식까지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더군요. 더욱이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한 덕분에 신체의 근육과 관절이 튼튼해지며 이전처럼 손발이 떨리거나 어지럼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줄어들게 됐어요. 모든 치료법이 약물과 수술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 습관을 개선한 결과라는 점이 놀라웠죠. 선생님 말씀이 뇌종양의 경우 암세포가 재발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수술을 통해 종양을 제거해도 얼마든지 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 있는데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신체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 하더라고요. 정상세포가 건강해야 암세포의 증식을 막을 수 있고 몸을 보다 안정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고요. 잠을 잘 자고 식습관을 개선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건강을 개선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했어요. 여기에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체력을 다져야 한다고 하셨죠. 이제 저는 과도한 업무를 피하려고 해요. 일과 업무의 균형을 찾아 뇌세포가 부담받는 일을 줄이려고 하고 있죠.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 생활의 균형을 잃어버리다 보면 언제 또 건강이 악화하는 현상이 발생할지 몰라요. 이러한 삶의 지혜를 깨우치고 건강을 되찾게 해준 한국의 의료 서비스에 감사드리며 이만 사연을 마칠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의 바다였습니다.